안녕하세요. 몽실밤 다시 돌아왔어요. 아침이 추워요. 오늘은 영하로 떨어져서 외투를 두껍게 입고 나가실 때는 근데 그 백신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우리한테 오려면 1월까지 내년 1월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하여튼 조심들 하시고요. 거리 두기를 항상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멀리 떠나실 때는 무엇이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어요. 저도 어디론가 많이 떠나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마음을 읽는 아이 오로르를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읽는 아이 오로르는요, 이거 진짜 동화보다도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더글라스 케네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이 사람들 마음도 이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신 것일 거예요, 아마. 그림하고 어쩌면 그림하고 글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을 그린 조한 스파르가 마음을 너무 잘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그림으로. 이 그림이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험악하고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건 정말 대단한 그림이거든요. 이런 사파를 그리려면. 그래도 그림 잘 그리고 노래 잘하시는 분이 제일 부러워요. 그러면 오늘은 해결이 다 되긴 했는데 아직 누구를 못 찾았죠. 루시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루시 덕분에 많은 친구들이 괴롭힘을 당했던 그것을 다 털어놓고 결국은 서로가 화해를 했죠. 화해를 했는데 문제는 다시는 또 그 나쁜 짓을 하는가가 문제죠. 사람은 그 앞에서는 미안하다, 다시는 안 하겠다 하지만 또 돌아서면 인간의 마음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귀여운 오로르는 자기가 같이 있고 싶다고, 자기가 있으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 세물로 경관이 우리 신비한 오로르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능력을. 그래서 남을 돕는 건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기다리면 저는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수지를 찾아볼까요? 집에 들어와서도 엄마는 안절부절 못했다. 루시가 사라진 건 자기 탓이라며. 수지, 죄송해요. 수지가 아니라 루시였어요. 우리 몽실이가. 그래서 나를 쳐다봤니? 루시인데 수지라고 해서? 죄송해요. 루시로 정정합니다. 루시가 사라진 건 자기 탓이라며 루시 옆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니도 속상한 얼굴로 말했다. 도로테 일당에 나타났을 때 내가 옆에서 루시 편이 되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태블릿에 적었다.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루시 언니 옆에 있었지만 걔네들은 이미 못된 짓을 하기로 작정하고 있었어. 도로테가 다른 애들한테 내 태블릿을 뺏어서 부수라고 명령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언니는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 엄마도. 엄마가 말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왜 문제인지 아니? 이렇게 피해자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거든. 오히려 잘못이 피해자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루시 언니 엄마도 우리 엄마를 그렇게 대했다.
엄마는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루시언이 엄마인 마르티노 아주머니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문자 메시지도 많이 보냈다. 집에 돌아와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는 마르티노 아주머니 미용실로 가서 직접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다. 루시를 찾으러 괴물 아래에 같이 가보자고 말해야겠다고. 나는 엄마한테 미용실에 같이 가자고 했다. 언니도 같이 가겠다고 했다. 엄마는 혼자 가서 엄마들끼리 말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언니가 말했다. 루시 엄마가 엄마를 괴롭힐걸? 루시 엄마는 주변 사람들 다 괴롭혀. 특히 루시를 괴롭혀. 엄마 혼자 가면 안 돼. 나도 언니랑 같은 생각이야. 다 같이 가야 해. 엄마는 언니와 나를 보며 미소를 지은 채 말했다. 우리 셋 중에 누가 엄마지? 미용실에 엄마랑 같이 가서 다행이었다. 소식을 듣자 마르티노 아주머니는 아주 못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아주머니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처럼 깡말랐다. 분홍색 바지에 딱 붙은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미용실 앞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방금 한개피를 피우고 연달아 또 피우는 것이었다. 루시는? 마르티노 아주머니 목소리는 벌써 화가 난 것 같았다. 엄마 이름이 마르틴이란가 봐요. 헤어 파로 헤어. 일이 생겼어요. 엄마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다. 마르티노 아주머니는 비명을 지르고 엄마한테 마구 욕을 퍼부었다. 그 여기에서 참아 쓰지도 못할 욕들을. 그러면서 엄마랑 언니를 겁주는 말도 했다. 루시를 잃어버려? 다 당신 탓이야. 루시가 내일까지 못 돌아오면 내 이웃 살리게 만들겠어.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딸들 전 남편이 데려가게 만들겠어. 무책임하고 멍청하고 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정말 빨리 글을 적어서 태블릿을 아주머니 앞에 내밀었다. 우리 엄마는 최고예요. 우리 루시 엄마는 자기 엄마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주 말했어요. 루시 언니 몸을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아주머니처럼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루시 언니가 사라진 거예요. 감히 어디서?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게다가 나를 때리려고 했다. 아주머니 손이 내 뺨에 닿기 전에 언니가 막았다. 그때 우리 옆에 누가 오토바이를 세웠다. 멋진 가죽 점퍼를 입고 검은 선글라스 목에는 커다란 뱀 문신 여자였다. 그 사람은 급하게 다가서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마르틴은 제정신이야? 어린애를 때리려고 해? 루시가 없어졌어. 그런데 얘가 나한테 나쁜 엄마래. 엄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했다. 그 사람이 이름은 폼이고 어머니가 다니는 은행 고객이어서 엄마도 아는 사이였다. 폼은 놀라서 마르티노 아주머니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어서 내 오토바이 타 괴물나라까지 손사까지 데려다 줄게. 같이 루시를 찾아보자. 그 전엔 오로르랑 오로르 어머니 에미리한테 사과부터 해. 내가 적었다. 제 이름을 아시네요. 오로르랑 모르는 사람 없지. 자, 여기 마르티누가 할 말이 있을 거야. 어린이한테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게다가 저 여자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폼이 말했다. 그만둬 말하지 마. 좋은 엄마를 협박해? 너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오로르를 때리려고 했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어. 마르티노 아주머니는 한 대 맞은 듯한 모습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후눈끼기 시작했다. 아주머니가 나에게 다지게 말했다. 미안해. 나는 사람들한테 무턱대고 화를 내. 특히 네 딸한테. 폼이 말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 아주머니가 말했다. 노력할게. 아주머니가 돌아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사이 폼은 우리 엄마한테 속삭였다. 마르티니는 불행해요. 지금도 불행하고.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렇지만 그게 변명될 수는 없어요. 마르티니는 늘 말라줘. 루시가 날씬해지면 루시한테 잘하겠다고. 그렇지만 루시가 어떤 모습이든 마르티니는 루시한테 잘날 리 없어요. 마르티니는 17살에 갑자기 루시를 낳았고 자기 딸인 루시를 볼 때마다 딸 때문에 자신이 어리고 젊은 시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은하수를 크게 그린 카드를 만들었다. 카드에 글도 썼다. 나를 항상 지켜주는 언니가 최고야. 나는 언니 방으로 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언니는 핸드폰을 쓰고 페어스타임을 하면서 친구랑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휴대폰 속의 친구도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언니 손에 카드를 쥐어주었다. 언니가 카드를 읽고 내 뺨에 뽀뽀했다. 그리고 다시 페어스타임을 하며 노래를 불렀다. 나는 언니와 놀고 싶었지만 하루 종일 동안 많은 일을 겪었으니 친구와 쉴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했다. 휴대폰 액정으로 만나는 파리에 사는 친구라 해도 엄마는 주방에서 오락가락하며 전화로 아빠에게 오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빠는 당장 지하철과 기차를 타고 우리에게 오겠다고 했다. 지금이야말로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그 말 들은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아빠가 오고 있어. 우린 다시 한가족이 돼. 몇 시간만이라도. 엄마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주방 창가에 기대서 고개를 절레 흔들며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의 생각이 보였다. 사람들은 루시가 사라진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겠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이 쏟아질 거야. 모두 내가 루시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생각할 거야. 나는 평생 죄책감을 느끼겠지? 나는 엄마한테 달려가서 양팔로 엄마를 안았다. 아무도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꼭 진실을 밝힐게. 엄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다.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았니? 나는 생각했다. 내 신비한 능력을 마침내 엄마한테 알릴 때가 됐나? 그렇지만 그때 엄마의 전화기가 울렸다. 엄마는 얼른 전화를 받았다. 엄마가 나한테 속삭였다. 경찰이야. 엄마는 통화에 집중했다. 전화한 남자의 목소리는 아주 직설적이고 권위적이었다. 통화를 마친 뒤에 엄마가 나에게 말했다. 루시를 아직 못 찾았대. 주변 형사라는 분이 사건을 맡았는데 지금 우리 집으로 오고 있대. 나를 탓할 게 불명해. 엄마를 탓하게 두지 않을 거야. 엄마는 정말 걱정이 쌓여 있었다. 피에르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겠다고 했다. 피에르 아저씨는 경찰과 이야기하는 법을 알아? 물론 모르지. 그래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해줄 테니까 지금 나한테는 그런 위로가 필요해. 형사 대하는 법은 아빠가 잘할걸? 아빠는 늘 경찰 이야기를 쓰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니? 조지아는 선생님이 알려줬어. 선생님은 아빠 소설을 아주 좋아해. 엄마가 말했다. 나도 아주 좋아해. 엄마는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다시 크게 미소를 지었다. 내 말이 맞아. 아빠를 기다릴게.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내가 나 자신한테 들려주면 돼. 그렇지만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때 엄마가 정말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가 말했다. 삐일일 거야. 아까 통화했을 때 집으로 온다고 했거든. 나는 내 방에 있을게. 내가 필요하면 사람들이 엄마를 나쁘게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면 언제든지 내 방을 노크해. 내가 엄마 옆에 있을게. 나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나는 필요한 건 참기 세상이었다. 얼른 참기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시간을 좀 보내야 했다. 오늘 힘든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내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행복한 곳에 잠시 들려서 마음을 편하게 한 뒤에 앞으로 어떻게 엄마를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침대에 누워서 태블릿에 커다란 별을 띄었다. 별을 뚫어져라 보면서 말했다. 참깨. 참깨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구름도 추위도 어두운 그림자도 없었다. 빵집 주인이 카운터 뒤에서 쪼꼬리 빵 2개를 집어 건넸다. 그러면서 지난밤에 우리 엄마 아빠가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빵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오로르가 항상 그렇게 행복한 건 당연한 일이야. 부모가 행복할수록 자식도 행복하지. 오부가 우리 2인용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다. 오부는 나를 껴안고 말했다. 오늘은 정말 멋진 모험을 펼치자. 나는 자전거 뒷자리에 올라탔다. 나는 정말 빨리 페달을 밟으며 번개처럼 출발했다. 오부가 말했다. 오르르, 너는 오늘은 정말 바람처럼 달리네? 운동을 해야 해. 나쁜 생각을 떨치는 데는 운동이 좋아. 오르르, 오늘 정말 바람처럼 달리네? 예, 오르르. 나쁜 생각을 떨치는 데는 운동이 좋아. 기억할게요.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어. 규칙은 지켜야지. 참기 세상에서는 힘든 세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그렇지만 힘든 세상에 내가 와야 할지는 모르겠어. 내가 필요하면 당연히 가야지. 우리는 친구니까. 여기 와서 나를 데려가기만 하면 돼. 나는 오바한테 말하고 싶었다. 내가 다시 힘든 세상에 돌아갔을 때 루시 언니는 이미 집으로 돌아오고 우리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게 밝혀지고 엄마, 언니와 나는 아빠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여기는 함께 참기 세상이다.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곳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오버한테 말했다. 모험을 시작하자. 오버는 자전거로 파리를 가로지르자고 했다. 파르크드 베르시 공원이라는 곳에 가자고. 거기 연못에는 거북이들이 살고 있다고. 183년을 산 거북이도 있는데 우리랑 얘기를 나누면 좋아할 거라고 했다. 거북이 이름은 귀스타브야. 같은 이름을 가진 귀스타브라는 유명한 작가와 같이 살던 거북이래. 내가 말했다. 거북이는 정말 오래 살아. 그렇지? 그 연못에는 귀스타브 친구인 바티스트도 있어. 장 바티스트는 337년을 살았는데 옛날 이야기를 들려줘. 어렸을 때 샤를이라는 작가와 함께 살았대. 샤를이 쓴 이야기들은 지금도 사랑받고 있어. 신데렐라 장화시는 고양이.
신데렐라 이야기는 누구나 좋아하지. 그렇지만 여자가 행복해지는데 꼭 왕자가 필요할까? 왕자한테 신경 끄고 그냥 당당하고 똑똑하면 안 돼? 너랑 나처럼? 오브가 말했다. 우리는 생강에 도착해서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몰았다. 베르시 공원까지는 가는 길이 꽤 멀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자동차를 탔어도 30분은 걸렸을 것이다. 파리를 빙 두르는 이 큰 길을 지나갈 때 아빠는 현대사회의 나쁜 면이 모두 모인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렇지만 참깨 세상에서 오바 나는 어디든 아주 빨리 갈 수 있다. 교통체증은 전혀 없으니까. 힘든 세상에서도 파리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다. 참깨 세상에서 파리는 모두가 서로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친절하고 서로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고 우리 자전거가 지나갈 때는 미소를 보낸다. 공원에 도착해서 커다란 연못으로 곧장 갔다. 귀스타브와 장 바티스트는 연못 한쪽 끝에 있는 동굴에 살고 있었다. 오브는 귀스타와 장 바티스트를 만날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오브와 나는 잔디밭에 자전거를 세웠다. 우리는 연못가에 앉아서 초콜릿빵을 먹었다. 햇빛은 눈부시고 하늘은 새파랗다. 몇 부들 지나서 앉아서 물에서 텀문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거북이 우리한테 미소를 보내며 잔디밭으로 올라왔다. 한 거북이 말했다. 어부 안녕. 오부가 말했다. 안녕. 장바프티스 안녕. 귀스타브 내 단짝이 친구를 소개할게. 오로르야. 저 멀리 힘든 세상에서 여기까지 인사하러 왔어. 장 바프티스트가 말했다. 힘든 세상? 차라리 자기가 동화가 사람들한테서 사랑받는 이유를 말한 적이 있는데 행복한 결혼을 믿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랬어. 귀스타브가 말했다. 내 옛날 친구 귀스타브는 공주가 되기를 꿈꾸던 어떤 여자가 시골 의사랑 결혼해서 지루한 생활에 괴로워하는 이야기를 썼어. 내가 말했다. 그럼 일이 잘못되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썼네요. 장 바프티스가 말했다. 힘든 세상에서는 신데렐라 이야기는 잘못되지. 오르르 오르르. 갑자기 힘든 세상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다. 나는 오부한테 말했다. 집에 가야 해. 이따 다시 올게. 오부가 말했다. 나는 항상 여기에 있어. 귀스타브가 말했다. 너랑 또 책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장 바프티스트가 덧붙였다. 살아가면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동화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일도 이야기하면 좋겠구나. 엄마가 소리쳤다. 오르르 오르르. 형사님이 너랑 얘기하고 싶대. 귀스타브가 말했다. 형사가 찾아? 너라면 틀림없이 형사도 잘 도울 수 있을 거야. 오브가 말했다. 남을 돕는 건 오르르의 특기예요. 나는 귀스타브가 장 바프티스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브와 포옹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속삭였다. 골칫거리 세상으로. 골칫거리 세상으로. 오르르 오르르 눈을 떴다. 내 방 침대로 돌아왔다. 나를 부른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오르르 어서와. 아빠. 나는 거실로 달려갔다. 아빠가 거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빠는 나를 번쩍 들어 올렸다. 꼭 껴안았다. 아빠가 말했다. 우리 공주님 어디 있었소? 언니가 거실 반대쪽에서 나타나 말했다. 나는 공주하고 안 부르면서? 아빠가 말했다. 너는 우리 천사잖아. 에밀리가 말했다. 공주랑 천사는 달라? 내가 적었다. 천사도 공주만큼 좋아. 아빠는 미소를 크게 지으며 말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엄마가 말했다. 아빠 말이 오라. 주배 형사님 앞에서 그런 얘기 꺼내는 거 아니야. 주배 형사가 말했다. 안녕 오르르. 나는 몸을 돌려서 주배 형사를 처음으로 봤다. 우리 아빠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고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아빠는 정장을 입지 않는다. 나는 괴물나라에서 본 메두사를 떠올랐다. 메두사를 본 사람 돌로 변한다는 전설도 생각났다. 주배 형사의 얼굴은 돌을 깎아서 만든 것 같았다. 나한테는 친절하지만 나쁜 사람한테는 엄하게 눈에서 보였다. 나는 태블릿에 적었다. 안녕하세요 형사님. 낮에 괴물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은 어머니께 들었단다. 루시가 공격할 때 옆에 있었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려주겠니? 작은 일 하나도 빼놓지 말고.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나는 즐겨 앉은 의자에 앉아 최대한 빨리 글을 썼다. 한 줄 한 줄 이야기 전체가 다 완성되어 갔다. 아빠가 나를 지켜보며 말했다. 나도 오로르만큼 빨리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주배 형사에게 태블릿을 건넸다. 주배 형사는 내 글을 쭉 읽으며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다. 도로테가 누시 언니를 코끼리라고 부른 대목에서는 형사의 입술이 찌푸려졌다. 주배 형사는 다 읽은 뒤 태블릿을 나한테 돌려주며 말했다. 글을 아주 잘 쓰는구나. 이 글을 나한테 보내줄 수 있을까? 먼저 이메일 주소를 주셔야죠. 그렇지. 그가 명함을 꺼내고 말했다. 오로는 형사가 되어야 하겠네. 세세한 것까지 잘하게 관찰했어. 오로를 내 부관으로 임명하고 싶구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여기 보면 도로테의 세약을 안 읽었다고 적혀 있어.
생각을 읽었다고 적혀있어. 도로테가 루시가 나보다 똑똑한 게 하거나 내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걸 루시 때문에 자꾸 깨닫게 돼 라고 생각했다고. 오로는 너는 도로테의 생각을 어떻게 알았니? 모든 건 나를 보고 있었다. 주배 형사에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간절히 생각했다. 조조하는 선생님이 이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경찰의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건 나쁜 일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선생님은 내가 생각을 읽을 줄 안다는 사실을 밝히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엄마, 아빠, 언니가 그 사실을 알면 몹시 불편해질 거라고. 지금은 우리 가족 앞에서 내 비밀을 밝히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그래서 난 태블릿에 글을 쓰고 주변 형세만 볼 수 있게 내 눈앞에 내밀었다.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우선 우리 엄마 아빠의 의심을 사지 않고 단둘이 이야기할 핑계를 만드세요. 아셨죠? 주배 형사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엄마와 아빠한테 말했다. 오로라 잠깐 발코니로 나가도 될까요? 조용히 물어볼 게 있어요. 엄마가 말했다. 오로라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따님에게 몇 가지 도움을 청할 텐데 제가 돌아간 뒤에도 따님에게 무슨 얘기였는지 물어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빠가 말했다. 네, 동의합니다. 엄마는 아빠가 두 사람의 의견을 대표하듯 먼저 대답하기 못마땅했지만 입술만 찡그리고 다른 말은 꺼내지 않았다. 주배 형사가 말했다. 자, 같이 나갈까? 주배 형사와 나는 우리 아파트에 있는 작은 발코니로 나갔다. 발코니에서는 주차장밖에 안 보인다. 그래도 발면 달이 밝지 않은 때면 별이 아주 많이 보인다. 오늘은 구름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주배 형사는 밤하늘에는 관심이 없었다. 주배 형사는 문을 닫고 발코니에 놓인 작은 테이블 앞에 앉은 의자에 앉으라고 나한테 손짓했다. 자, 오르르, 그 비밀이 뭔지 들려주겠니? 나는 테이블에서 작은 글을 주배 형사에게 내밀었다. 저는 사람들의 눈에서 생각을 읽어요. 정말? 주배 형사는 내 말을 믿지 않은 것 같았다. 사람들 생각을 읽는다고? 제 신비한 힘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적었다. 얘는 상상력이 참 풍부하네. 현실감이 전혀 없어. 사람들 눈에서 생각을 읽어? 정말 어이없네. 주배 형사는 조금 놀란 것 같았다. 오로는 정말 놀랐구나. 정확히 내 생각들 그대로야. 나에 대해서 다른 생각도 알아낼 수 있니? 내가 적었다. 딸을 걱정해요. 이름은 마리옹이고 24살이에요. 건축가가 되려고 하고 파리에 살고 있어요. 마리옹이 오늘도 프레데리크가 만나는지 걱정하시죠? 마리옹은 프레데릭을 아주 좋아하는데 형사님 생각으로는 프레데릭이 부잣집에서 자란 한심한 녀석이고. 주배 형사가 그만하라고 손을 올렸다. 신비한 능력을 얌전히 인정해. 이 능력을 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니? 조조하는 선생님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나 언니나 누구나 다른 사람들은 제 능력을 불편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일리가 있는 생각이야. 누가 내 생각을 다 들여다본다면 무섭지. 누구나 무서워할 거야. 저는 그래도 무섭지 않아요. 그렇지만 엄마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루시 언니를 아직 못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루시 언니 엄마는 지금 몹시 화가 나서 우리 엄마를 비난하고 있어요. 루시 언니 엄마가 경찰에게도 우리 엄마를 나쁘게 말했을 거예요. 오르는 정말이지 모르는 게 없구나. 그래, 맞아. 괴물나라와 공원 곳곳을 다 뒤졌는데 아직 루시를 못 찾았어. 이제 경찰견을 동원하기로 했지. 기차역도 확인했단다. 기차역에는 보안 카메라가 있어서 오가는 사람이 모두 녹화되거든. 루시가 기차를 탄 증거는 없었어. 루시는 정말로 그냥 사라졌어. 나는 너희 어머니가 보호자 역할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 루시 어머니에 대해서는 내 말이 맞아. 마르티너 씨는 아주 화가 많은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감옥에 가나요? 그렇진 않을 거야. 어쨌든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방금 나눈 이야기 나 영원히 비밀에 붙이자. 엄마는 주배 형사가 나를 보며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짐작하려 했다. 엄마가 물었다. 오르르가 도움이 됐나요?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불쌍한 루시를 못 찾으면 저는 은행 일자리도 잃게 되겠죠. 주배 형사가 말했다. 은행 이름 제가 뭐라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르티는 씨가 힘들게 만들 수는 있겠어요. 네,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의 지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니가 말했다. 그렇지만 루시 엄마가 형편없는 사람인데도요? 엄마가 말했다. 그렇게 말을 못 써. 언니가 말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친절해? 루시 엄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루시를 욕하기만 하고 한 번도 루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 루시한테 뚱뚱하다고 하고 루시가 똑똑한 걸 싫어해. 그리고 이제는 엄마를 괴롭히려고 하잖아? 루시가 사라진 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도로대 패거리야. 주배 형사가 말했다. 맞습니다. 걔들한테는 확실히 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실종 상태가 오래될수록 찾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집에 형세가 간 뒤에 엄마가 울기 시작했다. 아빠가 엄마를 감싸안고 엄마가 얼굴을 물고 울을 수 있게 어깨를 빌려줬다. 언니가 나한테 다가서 내 손을 잡고 귓속말렸다. 나 무서워. 엄마한테 나쁜 일 생기게 두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루시를 못 찾으면 틀림없이 찾을 수 있어. 아빠는 돌아가야 했다. 클로에가 장염에 걸렸다고 했다. 그래도 클로에는 아빠가 급히 우리에게 온 사정을 잘 이해했고 자기도 오고 싶지만 올 수 없어서 안 싶다고 했다. 엄마는 표정이 조금 굳었지만 아빠한테 먼 길을 달려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아빠는 우리 모두에게 포옹으로 인사하고 언니와 나에게 다음 주 주말에 깜짝 놀랄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주말은 금방이다. 그리고 아빠는 엄마한테 마르티네 엄마를 공경에 빠뜨리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빠가 간 뒤에 엄마는 피곤해서 일찍 자겠다고 했다. 나는 엄마의 생각을 읽었다. 루시 찾지 못하면 내일 당장 내 인생 엉망이 되겠지? 언니도 피곤해서 방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언니는 잠을 자지 않고 페이스북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게 틀림없었다. 언니는 늘 페이스북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다. 책을 읽으면 자리에 앉아도 세상 곳곳을 여행할 수 있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도 더 좋을 텐데. 나는 내 방으로 가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계획 하나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8시 48분. 내일 아침에 해가 몇 시에 뜨는지 검색했다. 오전 6시 48분. 지금 잠자리 들어서 5시 30분에 일어나 참깨 세상에 얼른 다녀야겠다. 잠을 푹 자야 한다. 내일은 아주 바쁜 날이 될 테니까. 5분을 처음으로 힘든 세상이 데려오는 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루시를 찾아야 한다. 나는 태블릿에 알람 맞추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힘든 세상은 사라졌다. 평소에 나는 꿈을 다 기억한다. 그런데 그날은 하루도 기억나지 않았다. 전에 아빠한테 들었는데 잠을 깊이 못 자는 어른이 많다고 생각했다. 걱정거리가 많으면 꿈을 절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나는 언제라도 걱정거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루시를 구해야 해, 엄마를 구해야 해 하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래서 꿈을 기억할 수 없었나? 처음으로 걱정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리 신비한 능력이 있어도 힘든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5시 30분에 알람이 울렸다. 나는 옷을 입고 주방으로 가서 코코아를 만들었다. 엄마가 전날 사놓은 바게트를 내가 방금 만든 달콤한 진갈색의 코코아에 담가서 먹었다. 빵과 코코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다. 특히 오늘처럼 중요한 날에는 방으로 들어가서 태블릿을 켜고 큰 별을 화면에 띄었다. 아름다운 별을 들여다보면서 마법의 주문을 외웠다. 참깨. 오보이 방에 와 있었다. 오보는 엄마 아빠 8살짜리 남동생 그레고아와 함께 산다. 오보이 방 벽은 무지개색으로 칠해져 있다. 침대 시트는 오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인 노란색이다. 오보는 페퍼라는 장난감 개를 꼭 끌어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참깨 세상에서 난 몇 번이랑 오보랑 같이 잠들었다. 그렇지만 2번은 중간에 힘든 세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엄마가 들어와서 나한테 잘 자라고 인사했기 때문이다. 참깨 세상에 있으면 그게 문제이다. 힘든 세상에서 누가 나한테 말을 걸면 나는 힘든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안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 다른 세상으로 들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얼른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했다. 나는 오보의 어깨를 살그머니 흔들며 속삭였다. 일어나, 중요한 일이 있어. 오보가 눈을 떴다. 오보는 나를 보자 미소를 짓고 두 발로 껴안았다.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여기서 온 걸 보니 아주 안 좋은 상황이구나. 나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다 설명했다. 루시 언니 행방을 아직 알 수 없고 엄마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일이고 그래도 나한테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빨리 힘든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 해가 곧 떠오를 테니까. 오부가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파자마 차림으로 모험을 벌일 수는 없잖아. 오부는 벌떡 일어나 옷을 들고 욕실로 갔다. 잠시 후 오부는 옷을 챙겨 입고 옆구리에 바게트를 끼고 나타났다. 모험을 하고 나면 배가 고파져. 힘든 세상에서 펼친 모험은 이번이 처음이니까 빵 꼭 가져가야지. 우리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나는 오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눈을 감고 셋을 댄 다음에 주문을 외우면 돼. 하나, 둘, 셋. 하지만 오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주문을 외우는 걸 벌써 여러 번 봤으니까. 내가 시작한 문장을 오보가 완성했다. 골칫거리 세상으로. 우리는 순식간에 내 침실에 와 있었다. 오보는 내 방 벽에 있는 별과 성 그림에 큰 관심을 보였다. 내가 그린 엄마와 아빠 그림에도 관심을 보였다. 나는 오보한테 또 설명했다. 여기서는 내가 태블릿에 글을 써야 대화할 수 있고 오보의 모습은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오보가 말했다. 나는 좋아. 나는 평소처럼 너한테 말하고 너는 생각하는 걸 나한테 글로 전해. 누구한테 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비밀 친구한테 쓴다고 대답하면 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괜찮아. 재미있고. 창의적인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약간 제정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살금살금 주방으로 갔다. 주방에서 메모지에 짧게 편지를 썼다. 엄마, 나는 루시 언제 찾으러 나가. 걱정하지 마. 태블릿을 항상 가지고 있을 테니까 엄마 메시지는 언제라도 받을 수 있어. 엄마 말대로 길을 건널 때는 양쪽을 잘 살필게.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랑 말하지 않을게. 어쨌든 루시 언니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꼭 알아낼게. 엄마의 신비한 딸 오로루. 시간을 확인했다. 5시 58분. 해가 뜨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40분. 나는 오버한테 말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는 기차를 타야 한다고. 괴물 나라는 멀고 힘든 세상에서는 창기 세상에서 아주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는 가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여기 있는 내 자전거는 2인용이 아니야. 오부가 말했다. 괜찮아, 나는 핸들에 앉아서 가면 돼. 우리는 아주 조용히 앞에를 나왔다. 나는 자전거에 태운 자물쇠를 풀 열쇠도 잊지 않고 챙겼다. 힘든 세상에서는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워야 해. 핸들에 앉으면 안 돼. 여기에서 삶은 엉망이고 잿빛이야.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거리로 나갈 때가 오부가 물었다. 맞아, 창기 세상에서는 모든 게 완벽하자면 여기는 엉망이야. 오부가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엉망이고 잿빛이야. 뽕뚜네의 텅 빈 거리를 지나가면 오부는 내게 왜 오래된 건물에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지, 힘든 세상 사람들은 왜 플라스틱 분위기가 가득한 식당에서 파는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좋아하는지 물었다. 여기도 괜찮은 음식은 있어. 그렇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많지 않아. 사람들이 밖에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사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대개 패스트푸드야. 오부가 말했다. 돈이 많지 않은 사람도 사서 먹을 수 있는 값에 몸에도 좋은 음식을 팔면 좋지 않아?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는 힘든 세상이야. 오부는 자전거 핸들 위에 잘 앉아 있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기차역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었다. 나는 승차권 판매기에서 기차표를 샀다. 오부 것도 샀다. 오부가 말했다. 아무도 나를 못 보는데? 규칙은 항상 지켜야지. 기차를 타려면 표를 사야 해. 열차 객실에 아주 일찍 일하러 가는 사람 몇 명뿐이었다. 오부는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였다. 왜 사람들 모두가 지친 모습이지? 힘든 세상에서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게 사실인지 물었다. 내가 오부의 질문에 답하느라 태블릿에 계속 글을 써서 오부에게 보여주자 맞은편에 앉은 여자 승객이 나를 이상하게 봤다. 나는 그 사람의 생각을 정확히 읽을 수 있었다. 제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태블릿에 글을 써서 허공에 있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행동하네? 나는 그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은 채 태블릿에 적었다. 재미있는 사람에게는 비밀 친구가 꼭 있어요. 괴물나라 여기서 내릴 때 몇 명이 우리와 함께 내렸다. 청바지와 티셔츠와 모자 달린 점퍼 차림에 키가 2.5m나 되는 남자도 함께 내렸다. 눈에 익은 모습이었다. 나는 태블릿에 빠르게 적었다. 거인 왕자와 팡타 그리엘 아닌가요? 팡타 그리엘. 놀라서 물었다. 나를 기억하니? 왕자 옷은 왜 안 입으셨어요? 놀이동산에 가서 갈아입어? 그럼 진짜 왕자가 아니란 뜻인가요? 팡타 그리엘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아, 현실에서는 나는 왕자야. 여기 아주 일찍 왔네? 부모님이랑 집에 있어야 하지 않니? 우리는 여제 사라진 루시 언니 찾으러 왔어요. 나도 그 얘긴 들었어. 가엾어라. 경찰이 사방을 다 찾아보았는데. 우리가 찾을 거예요. 우리라니? 쟤랑 제 친구 오브요. 왕자님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저는 볼 수 있어요. 팡타그리엘은 나와